자, 이어서 지역의 정치, 행정 이슈를 짚어보는 금요일의 코너죠. 장안의 이슈. 오늘도 오마이뉴스 장재환 기자, 공감시사정책연구소 안필용 소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갈등이 아주 점입가경입니다. 이게 당내 갈등으로 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골이 깊어지는데요. 뭐 거의 전쟁 수준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게 예. 같은 당내 경쟁이 아니라 당끼리 경쟁 같이 돼버렸다 예. 이런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전당대회가 이래서 이러지는 않았던 이렇게까지 극한 상황까지 가지는 않았었던 걸로 저 기억이 되는데. 뭐 사례가 없지는 않을 텐데 예. 그래도 뭐 당내에서 경쟁하는 거면 사실 뭐 경쟁은 치열하게 하되 사실 예. 넘어설 수 없는 그런 선까지 선이 넘어가면 있죠. 안 되는데 예. 좀 벌써 좀 굉장히 과열된 상황이죠. 이게 뭐 나오는 그 단어의 수준들이 네. 예, 이건 뭐 동지의 언어가 아니라 완전히 뭐 적대적인 언어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어서요. 네. 예. 오히려 그 후보 당사자들보다는 후보를 둘러싸고 있는 그 지지하는 의원들 사이에 예. 그런 멸칭의 언어라든지 뭐 이런 그러니까요. 것들이 훨씬 더 심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우리 지역의 그 지역구를 둔 이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아주 뭐 설전이 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범계 의원, 조승래 의원 공개적인 공방을 지금 벌였어요. 예. 어떤 내용인지 먼저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그 박범계 의원은 4선 의원이고요. 예. 예, 조승래 의원은 3선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굉장히 중진 의원이고, 예, 우리 지역에서는 뭐 어찌 보면 정치적 리더라고 할 수 있는 두 박범계 의원은 서글, 네. 조승래 의원은 유성구 갑입니다. 갑.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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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뭐 어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분들끼리 최근에 그 SNS를 통해서 서로 공방을 벌였는데 공방 내용은 이제 전당대회에 관련된 전당대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서로 유불리해 갖고 이제 좀 싸움이 좀 있었고요. 예. 뭐 박범계 의원은 이제 김민석 전 총리 측에서 대변하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했는데 김민석 전 총리 쪽을 지지한다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죠. 예, 공개적으로 선언했죠. 예. 주로 문제 제기한 것은 뭐냐면 이제 당직 인사 문제인데요. 그 정청래 그 전 대표가 대표를 그만두기 이틀 전에 인사를 했는데 그 수석 사무부총장과 조직 부총장 등 그 실무자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이제 실제로 치러야 되는 사람들을 유임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후보 그러니까 정래 그 전 대표에게 유리한 사람들이 전당대회를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유임했다. 이런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대표가 미리 관두는 이유는 뭐 불공정 시비가 있을까 봐 그런 거 아니냐. 그러면 왜 그 정청래 사람들도 계속 남겨놓냐. 이제 이런 문제 제기를 또 하나 했고요. 두 번째는 전당대회 일정과 장소인데 전당대회를 시작하는 게 8월 1일인데 대전에서 시작하고 마지막 끝내는 것은 8월 17일인데 결선도 대전에서 한다. 이거는 특정 후보 그러니까 충남에서 태어나서 대전에서 학교를 다닌 정청래 전 대표에게 유리한 분위기를 형성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 건데요. 예.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또 반대측도 있죠. 그걸 이제 반박한 것이 이제 조승래 의원이고요. 예. 조승래 의원은 이제, 본인이 이제 사무총장이었지만, 지금 관뒀지만 사무총장이었지 않습니까? 일정이나 이런 거는 그 10,000명 이상 들어가는 장소를 구할 수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한 건데, 그게 왜 특정 후보를 유리하게 한 거냐. 대전을 이렇게 두 번, 경선을 치를 수 있는 장소로 선정한 것은 예. 왜 그게 이쪽에서 태어난 후보에게 유리하냐. 그럼 서울에서 하면 서울 사람은 서울 후보가 유리하고 그런 거냐. 예. 원래 다 그렇게 한 건데. 그리고 아까 인사 문제 얘기한 것도 원래 그렇게 다 유임해서 하고 해왔는데 그리고 특히 이제 조승래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사무총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그런 시비일까봐 자기도 본인도 미리 관뒀는데 그런 것까지 그렇게 하느냐? 이거 전당대회를 왜 그런 식으로 자꾸 끌고 가느냐? 이렇게 그거를 서로 주고받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공방을 벌이고 있죠. 예. 그 이후에는 선호투표제 갖고 또 서로 선호투표제 관련해서는 이제 황명선 논산 금산인가요? 논산 금산 계룡까지. 예. 황명선 의원도 지금 참전해서
설전을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은 이 선호투표 관련된 거는 이미 작년에 그 당원당규를 개정하면서 결선투표를 도입했거든요. 결선투표를 도입하면서 선호투표, 그러니까 결선투표의 방식으로 선호투표도 의결을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선호투표가 뭐예요? 참, 왜 그렇게 선호투표 가지고 그렇게 말들이 많아요? 선호투표는 예를 들어 후보가 3명이 나왔다 그러면 예. 내가 좋아하는 후보를 그 1번에 쓰고 그다음 좋아하는 후보를 2번에 아하. 쓰고 그다음 좋아하는 후보를 3번에 쓰는데 한 명만 뽑는 게 아니군요. 네. 근데 이게 예. 뭐가 문제냐면 단순 다수 투표는 예를 들어서 결선을 가게 되면 밴드웨건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이긴 후보가 결국엔 더 크게 이기는 효과가 나타나는 건데 예. 선호 투표는 그 밴드웨건 효과가 거의 없고 오히려 극단적인 후보를 밀어내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후보 순서대로 쓰다 보니까 제일 싫어하는 후보를 밑에 쓰게 되는 거죠. 마지막에 했으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싫어하는 후보를 밀어내기 때문에 극단을 밀어내는 방식으로 대부분의 서구의 그 투표제들은 선호 투표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 그래요? 선거에서도. 그러니까 선호투표제 만약에 이제 3명이 후보가 나왔으면 네. 이제 1등한 후보가 있고 2등한 네. 후보가 있고 3등한 후보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3명의 후보가 과반을 못 넘겼으면 3등한 후보는 일단 탈락이 되고 네. 3등한 후보의 예, 2등으로서 2순위 표를 엎어주는 겁니다. 를 더해주는 거죠. 네. 그 1, 2등 후보에게 1, 2등 후보에게 네. 가산을 시키면 네. 결선 투표를 안 하고 다시 또 1, 2등이 네. 가려진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과반이 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결론적으로는 결선 투표를 안 하는 거네요?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선 투표의 투표 방식이 단순 다수 투표제냐 예. 아니면 선호 투표냐 이런 거 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예. 이 두 가지는 이미 당내에 의결이 돼 있었던 거고 예. 그 방식에서 우리가 익숙한 것은 사실은 단순 다수 투표제를 익숙하게 생각하고 있죠. 예. 근데 대부분 그 서구 국가들은 그 실제 일반 그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에서도 단순 다수 투표제를 쓰지 않고 선호 투표를 쓰고 그래요? 있거든요. 네. 네, 이게 결선 투표를 하게 되면 다시 투표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한 번에 할 수 있고 또 뭐 충분히 그 이른바 유권자 당원들에게도 의사를 뭐 2순위, 3순위까지 충분히 의사를 예. 물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효율적이다. 효율적인 그런 그래서 이제 선호투표제를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한 건데 그러면 문제는 이렇게 논란이 되는 이유는 누군가에게는 유리하고 이 그렇죠. 선호투표제가 네. 누군가에게는 불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지금 설전을 벌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청래 후보, 김민석 후보, 그다음에 송영길 후보, 예. 뭐 고민정 후보도 나온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후보들이 있는데 대체로 그 정청래 후보를 제외하고는 같은 그 지지층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예를 들면 그 송영길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의 2순위 표가 김민석 후보 표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근데 예를 들면 이게 단순 다수 투표제를 한다. 결선 투표를 한다.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정청래 후보가 1등을 했다. 그러면 밴드웨건 유권 때문에 송영길을 찍었던 그 당원들도 정청래를 찍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이 선호투표제는 일단은 이제 김민석 후보, 송영길 후보에게 유리하고 네. 그렇죠? 결선 투표로 가면 정청래 후보가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서로 각자 판단을 하고 그렇죠. 서로 지금 근데 공방을 벌이고 있는 거죠. 이제 그 용어가 결선 투표의 방식이 단순 다수 투표제와 선호 투표를 이미 작년에 그 당원당규상에 의결을 했는데 예. 그때 당시에는 후보가 2명이었기 때문에 결선 투표가 적용이 안 됐던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의결한 내용이 그때 의결한 게 결선 투표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의결해야 된다. 이런 논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원 당규상에 예. 이게 규정이 돼 있는데 그 규정된 게 이번에 적용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좀 논란이 있고 그래서 지금 그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는 이거를 이제 일단 결정을 했죠. 그 선호투표제로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 정청래 후보 측에서 이거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게 지금 정청래 후보 측은 당원 당규를 고쳐야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 문제가 없다 이미 결정해놨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서 지금 이거를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했는데 오늘 오전에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또 최고위원회는
또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는 그 최고위원이 더 많습니다. 또. 현 당 지도부니까요. 네, 예. 그래서 결정을 못했죠. 그래서 오늘 밤에 또 다시 한다고 하는데 뭐 전망으로 보면 제대로 못할 것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이게 시간이 예. 넘어가면 선호투표 방식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왜냐하면 예. 그 일정과 관련돼서도 아까 뭐 말씀을 하셨는데 예. 예를 들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보통은 그동안에 당원대회를 서울에서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서울에서 하니까 당연히 서울을 맨 마지막으로 하고 그 진행을 했었는데 그러면 대전에서 하면 대전을 맨 마지막으로 해서 진행하면 될 일인데 왜 대전을 맨 앞에다 넣냐 이런 방식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것이 예.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전준희가 의결 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전준희가 선호투표를 결정했기 때문에 이걸 또 뒤집으면 이 일정과 뭐 이런 다른 것들까지 다 뒤집히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못 뒤집지 않을까. 전당대회가 어느 지역에서 열리냐에 따라서 후보들의 유불리가 달라져요? 꼭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예. 이게 일종의 기싸움인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지금 박범계 의원은 김민석 후보를 지지하는 쪽으로 네, 지금 그렇죠. 네. 예, 공개적으로 밝혔고 조승래 의원은 뭐 그럼 당연히 이제 뭐 정청래 후보 네. 쪽일 것 같고 대전 지역 저 국회의원들 나머지 의원들은 지금 어떻게 갈리고 있나요? 대체로 지금 박정현 시당위원장도 예. 김민석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것 아, 같고. 그래요? 네. 예. 그리고 장철민 의원과 그 장종태 의원은 공개적으로 그 김민석 후보를 지지하는 성향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예. 지금 정확하게 의사를 표현하지 않고 있는 분이 황정화 의원과 박용갑 의원인데 이 박용갑 의원과 장종태 의원은 또 시당위원장 문제가 걸려 있어서 아, 서로 지금 경쟁하고 네. 있죠. 시당 네. 의원장 이게 관련해서. 또 전국적으로 보면 시당위원장 선거도 이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의 대리전처럼 벌어지는 아, 그래요? 것들이 많거든요. 어허. 최고위원 선거까지 다 그렇게 벌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그 이 두 분도 결국에는 그런 대리전 양상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지금 시당 위원장 박용갑 의원과 장종태 의원이 경쟁하고 있는데 누가 네. 지금 현재 앞서고 있습니까? 그 누가 앞섰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요? 예. 대체적으로 그 제가 이제 들은 얘기로는 당초에는 장종태 의원으로 그 시당위원장을 하는 걸로 대략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어허, 하더라고요. 예. 근데 박용갑 의원이 뒤늦게 난 꼭 출마를 해야 되겠다 해서 경선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예. 박용갑 의원이 다음 주 월요일인가 그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인데 그 어쨌든 그 당대표 후보를 지지하는 성향을 보여준 분들이 그러니까 박범계 의원, 그다음에 박정현 의원, 장철민 의원, 장종태 의원은 김민석 후보를 지지를 선언했기 때문에 같은 그룹일 것이다. 시당위원장 선거에서도 그렇게 보여질 수 있죠. 예. 두 의원이 사실 비슷합니다. 그 구청장을 그랬죠. 했고 행정을 많이 했었고 서구청장과 네. 중구청장. 네, 그렇게 한 후에 출신이죠. 이제 국회의원 초선들인데요. 예. 좀 스타일도 비슷하고 어찌 보면 뭐 지역에서 뭐 어느 쪽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기가 좀 어려운 면도 좀 있긴 하거든요. 시당 위원장은 선거를 어떤 방식으로 하죠? 당원들이 투표합니다. 아, 당원들 네. 1인 1표입니까? 네. 예. 그런 상황이라서 누가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예. 다만 앞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거는 각 지역위원장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이 어느 사람을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당원들이 많이 지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앞에서 쭉 우리가 읊었지만 어떤 특정 계파 의원을 지지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 한쪽으로 좀 유리하게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이 해보죠. 시당 위원장은 언제 뽑는 거죠? 그러니까 전당대회에 예. 시도당 개편대회 일정이 있습니다. 예. 같이 그 합니다. 같이 뽑는 같이 하는 네. 거군요. 그러니까 선거를. 대전은 8월 1일 날 같이 네.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를 뽑으면서 시당 위원장을 뽑기 때문에 그렇죠. 당대표 선거 결과하고 뭐 같은 커플링 될 가능성이 예. 높죠. 네. 맥락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네. 예. 알겠습니다. 뭐 시당 위원장이 뭐 크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번 사실 이제 시당위원장을 하면 다음 공천에서 좀 유리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는데 사실은 다음 공천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시당위원장이. 아, 그래요? 네. 근데 왜 시당 위원장을 하려고? 근데 이제 경선까지 시당위원장 통상적으로 시당위원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딱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예. 예, 그 시당위원장을 해야 다른 당직에 갈 수 있는 발판도 되기도 하고 아, 그러다 보니까 경력 쌓기용이군요. 그러니까 네, 네, 이른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역 민주당 정치권도 지금 아주 여러모로 좀 갈등 국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상황을 좀 살펴봤고요. 충청권 이제 광역 단체장들이 취임하면서 저 인사를 지금 단행을 하고 있습니다. 몇몇 정무시장, 정무부시장, 정무부지사 이렇게 인선을 했는데 인선과 관련된 이야기도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충남도지사 박수현 도지사가 임명한 구본영 전 천안시장 정무부지사 내정과 관련해서 상당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지역에서도. 네. 그 구본영 전 천안시장이 그 2019년에 대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800만 원, 추징금 2천만 원을 그 받은 그 전력이 있죠. 예. 그 정치자금으로 2천만 원을 뭐 적법하지 않게 받았다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력이 있는 분이 과연 그 충남 정무부지사를 해도 되느냐 이제 이런 논란이 있는 거거든요. 하필 첫 인사인데 예. 꼭 이렇게 논란이 되는 인사를 해서 어찌 보면 그 박수현 그 도정에 약간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냐. 부담이 주는 거 아니냐 이런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무부지사의 역할이라는 게 뭐 의회와의 뭐 관계라든지 또 시민사회나 또 언론 또 다른 정당과의 이렇게 같이 그 연결하고 소통하고 이런 자리거든요. 대외 관계에 예. 그런데 그 시민사회나 정당이나 뭐 이런 쪽에서 뭐 일반 도민이나 이런 데서 볼 때 저분이 예전에 과거에 저런 전력이 있는 분인데 전면에 나서서 우리와 소통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좀 신뢰가 부족하지 않은가 또 약간 뭐 그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도정을 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 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수현 그 도지사는 그냥 그런 문제 있는 거 안다. 그렇지만 계속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박수현 지사는 이런 논란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네.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사를 단행한 이유는 뭘까요? 대체적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광역단체장이 정무직 인사를 할 때는 네. 본인의 약점을 보완해 주거나 향후에 본인이 정치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할 때 그걸 보완해 줄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박수현 도지사는 명확하게 그 공주부여 청양에서 국회의원을 했기 때문에 그 충남에서 가장 중요한 천안 아산 쪽에 기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무직 인사를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향후의 정치적 행보에도 도움이 될 거라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구본영 시장과 그다음에 맹정섭 서산시장 뭐 이런 식으로 맹정호 서산시장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면서 그 충남 북부권에 본인의 교두보를 만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구본영 시장이 필요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논란들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가져갈 수 있는 정치적 자산이 더 크다고 생각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덧셈 뺄셈 하면 아무래도 덧셈이 좀 더 많을 것이다. 그냥 더 솔직하게 얘기해 보면 다음 도지사 선거에서 그 천안 쪽에 본인의 그 조직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한 게 아닌가. 그렇기도 했고 그 박 도지사가 얘기한 게 선거 기여도나 보훈 인사라고 해도 뭐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캠프에 와서 앞으로의 그의 뭐 표를 위해서도 했다고 말씀하셨지만 이미 이번 선거에서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준다라는 얘기도 뭐 대놓고 했습니다. 다만 보훈 인사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얘기했나요? 다만 이제 그런 논란은 있지만 일로서 성과로서 보여주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찌 보면 그 구본영 정무부지사가 그 어떤 일을 어떻게 보여지느냐에 따라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뭐 그 평가가 또 다 갈릴 수 있겠죠. 뭐 정무부지사가 하는 역할이 시민들에게 어떻게 평가받을 만한 그런 역할 일로 드러나지는 않잖아요. 어떤 역할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대체로 그 정무직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그 행정의 미션을 주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 시장을 보좌해 주는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박수현 도지사 같은 경우에 그
국회의원을 했지만 행정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예. 행정 경험이 있는 그 단체장 출신들을 네, 중용을 했다.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전시는 그 언론인 출신을 정무부시장에 임명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예, 이건 어떻게 평가되고 있습니까? 뭐 정무경제과학부시장이라고 이렇게 예. 이름이 돼 있는데요. 정무부시장인데 그 지영한 전 CBS 대표이사를 내정했거든요. 이분은 이제 지역 언론계에서 계속 활동해왔고 또 뭐 CBS 보도국장이나 한국기자협회 부회장, 뭐 대전 충남 기자협회장 주로 언론 쪽에서 활동을 해왔는데 대전시청을 계속 출입하면서 대전시정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고 또 뭐 지역 뭐 정가라든지 언론계와 그 소통 능력도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가 민선 8기에서 어그러진 언론 정책을 바로잡겠다는 의미도 있다. 이렇게 허태경 시장이 직접 밝혔거든요. 예. 실제로 민선 8기 이장우 시장 전 시장 시기에 언론과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랬죠. 예, 뭐 고발도 하고 막 그랬죠. 예, 그런 것들을 좀 바로잡는 역할을 좀 해달라는 그런 취지이기도 그게 하거든요. 정무부시장의 역할인가요? 그러니까 언론의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정무부시장의 역할인지. 그러면 대변인을 없애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박수현 도지사의 그 정무직 인사는 명확하게 그 방향이 보이잖아요. 예. 근데 허태정 시장의 정무직 인사는 방향이 안 보이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허태정 시장의 약점을 보완한다든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어떤 방향을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 만약에 언론 관계가 그 정도로 파탄나 있는 상황이라면 그 부시장을 앉혀서까지 해야 될 상황이라면 사실은 그거는 시장이 직접 챙겨서 언론 관련된 거를 정리를 해야지 예. 부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부여된 미션과 자리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런 그렇습니다. 네. 말씀인 거죠. 그동안 그 대전시 부시장이 예. 지금 이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무경제과학부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름을 다 같이 어떤 때는 정치인을 데려오기도 했고 예. 어떤 때는 과학자를 데려오기도 했고 이번에는 이제 언론을 데려온 거죠. 예. 그렇다면 뭐 역할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방점은 소통이나 이런 것에 더 방점을 두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 세종시는 실무형 인재를 발탁했다 이런 평가가 있네요. 파격적이다 이런 평가도 있던데 파격적인 인사였습니까? 네, 박성수 신임 경제부시장을 예. 이제 임명했고, 근데 이분이 이제 같이 그 이해찬 전 그 의원 대표 보좌관을 같이 했던 분이죠. 조상우 시장하고. 그리고 또 비서실장에 문서진 비서실장을 임명했는데 이분은 또 네이버에서 기획팀장 출신으로서 민간 그 기획자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두 분 다 어찌 보면 실무형 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앞에 지금 지적했던 분들은 어떤 뭐 단체장이나 이렇게 했던 분들이어서 그렇죠. 상징적 의미라든지 뭐 정무적인 역할을 많이 줬다면 예. 지금 언급된 그 세종시는 진짜 일을 할 사람들을 좀 데리고 왔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러니까 조금 파격적이지 않나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이게 원래 정상적인가요, 아닌가요? 이게 파격적인 건가요? 이게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 시장의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예. 사람들을 정무직으로 앉히는 것이 시장을 훨씬 더 그 풍부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인사는 말 그대로 적재적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게 적재적소가 파격으로 이렇게 평가받는 것 자체가 그게 좀 파격인데요.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이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이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을 하면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전만 놓고 보면 대전은 이번 그 발표에서 빠져서 소외됐다 이런 지역 내 대전 지역 내 또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허태정 대전시장도 이와 관련된 대안을 만들겠다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상황은 어떻게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까? 예, 그 말 그대로 메가 프로젝트에 전국이 대부분이 들어가고 있는데 대전이 진짜 쏙 빠져가지고 너무 섭섭하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단순히 이걸 섭섭하다라고만 평가할 거냐 이거는 앞으로의 그 미래사회의 대전의 경쟁력과 관련된 건데 예.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더더욱 이번에 문제가 되는 거는 이게 그
AI라든지 반도체라든지 뭐 첨단 산업 이런 문제 이런 그 프로젝트인데 대전이 그동안은 과학수도로서 그런 걸 가장 선도하던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산업으로 연결시키는 과정에서는 전혀 대전에서는 대전은 소외됐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럼 대전의 그 정체성과도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준비를 안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건지 뭐 그거는 이제 둘째 치고라도 그럼 앞으로 어떻게 대전이 이거를 이 상황을 타개해 나갈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전이 그러면은 좀 대전시가 정부에 그럼 먼저 발빠르게 좀 제안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대전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무엇인데 이걸 가지고 정부나 또는 기업이 이 대전에도 그런 첨단 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먼저 제안할 수 있는 그런 그 대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또 여기에 수많은 과학특구가 있고 연구원들이 있는데 여기서 연구를 해서 그 기술력을 가지고 다른 지역에 지금 투자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대전에서 그만큼 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이 없다는 건데 그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그 뭐 성장 전략이라 할까요?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빠르게 이렇게 좀 만들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인프라와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대 메가 프로젝트는 그 대통령이 여러 번 강조했지만 정치적 논리가 아니라 그 적합한 지역에 이걸 줬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장 중요한 그 반도체나 AI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전기 문제, 더더군다나 아리백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전시가 전혀 대응을 못했고 그리고 이제 땅값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미쳤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전시는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끌어오지 못했던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보통은 지방선거를 통해서 지역 발전의 아젠다를 만들고 그것이 총선을 통해서 그 국회의원의 공약이 되고 그리고 그 국회의원들의 역할에 의해서 대선 공약이 되면서 지역 발전 계획이 수립이 되는데 예. 대략 대전이 한 10년 동안 그 일을 못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 선거에서도 대전의 미래 전략에 대한 그 공약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다음 총선에서 국회의원들이 새로운 전략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건 좀 어려운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 또 대선 공약에 빠지게 되면 근데 이게 지난번 이장우 시장이 당선될 때 그리고 그 전 허태정 시장이 당선될 때 계속해서 이런 지역 발전 전략이 없었기 때문에 예. 이게 이제 오랫동안 대전이 침체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허태정 대전시장이 그 공개된 간부 회의에서 이렇게 이제 국책 사업에서 계속 대전에서 밀리는 상황 관련해서 공무원들 보고 뭐 한심한 작자 이렇게 맞나요? 이 워딩이? 네, 작자라는 표현을 썼죠. 예, 이 공개된 네. 회의에서 이런 단어를 쓸 정도까지 상당히 지금 격앙된 분위기 대전시는 그렇게 봐야 될까요? 근데 뭐 지난 이장우 시장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번에 허태정 시장이 당선될 때도 마찬가지인데 뚜렷하게 대전을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방향이 없는 상태에서 선거에 당선이 되다 보니까 그럼 사실 공무원들이 이걸 다 만들어낼 거냐 아니면 리더가 방향을 정해주고 공무원들에게 일을 해오라고 할 거냐 이런 문제인데 약간 방향은 정해주지 않고 일을 안 했다고 질책하는 상황이 된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안의 이슈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장재환 기자 공감시사정책연구소 안필용 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7월 10일 금요일 5시엔 대선암 여기까지입니다. 마무리 곡으로 적재에 손을 잡는다거나 같이 걷는다거나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고요. 저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김현선이었습니다.